양력을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국현 사장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경력으로는 현직으로 유한 킴벌리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을 지금 겸임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빙교수로 계시고요. 학교 부부인 유한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요 임직도 다 현직이신데요. 생명의 숲 공동대표로 계시고요. 또 동북아 산림포럼, 또 문경포럼, 내셔널 트러스트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의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에 이제 상훈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97년에 글로벌 500 어워드를 유엔 환경계획에서 받은 바가 있으시고요. 2002년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수여한 글로벌 코리아 어워드 2002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4월에 대한민국 금탑 산업 훈장을 받으신 이에 상훈이 한 15가지가 넣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문국현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노트북이 저쪽에 있어서 그냥 항상 뒤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화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면서도 오늘같이 이렇게 화학 분야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전 늘 변화를 얘기하면서 물리적 변화 가지고는 안 된다, 화학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로 조직론이라든가 컬처, 변화 관리 이런 거 얘기할 때 화학적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물리학과를 전공했는데 제 집사람이 맨날 물리학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화학 얘기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노기호 사장님과의 약간의 인연하고 우리 노 사장님을 제가 많이 쫓아다니고 오늘 이런 행운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의 시각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거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보스라고 스위스에서 매년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실상 10대 경제대국까지 가서 100기 이하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온 데는 우리나라의 교육열, 특히 이런 기술 쪽에서의 산업화의 시대에서 저희가 엄청난 압축 성장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아직 15,000개 백기 직종이 없는데도 35,000개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서구사회를 아주 빠른 속도로 쫓아간다는 것은 나머지 2만여 개의 직종에 대한 저희 사회의 어떤 합의, 그리고 그쪽으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난다면 이 현재 15,000개 직종 갖고 15,000불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35,000개 직종을 발굴해 나가면서 저희가 아주 큰 그런 이 세계의 주역을 하는 그런 경제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옆에 있고 앞으로 인도와 러시아를 상당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가 소셜 포럼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한국은 상당히 뒤져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환경성과 투명성 내지는 윤리성 측면에서 굉장히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환경윤리라고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일부 결합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환경성에서 뒤질까? 또 윤리성에서 왜 이렇게 뒤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이 학자님들 또 이 분야에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는 전문가 이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갭을 좀 메워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평가를 보면 뭐 국가 신용도도 A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AA나 AAA를 못 가고 제일 A급 중에서는 제일 낮은 그냥 A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A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그 저희한테 반성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세목별, 분야별 이 국제 평가를 보면 한국은 아직도 부패한 국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나라가 아닌 게 이것은 마치 돈 떼먹을 거가 확실한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꿔주지 않듯이 회계부정이라든가 기타 이 배임이 많이 있는 이런 국가라든가 경제라든가 기업이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그 주가 지수가 정상적인 그 에이시안 노움이 16배입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한 1600은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 US 노움은 20배입니다. 20배라는 건 우리 주가 지수가 지금 한 1200이 채 안 되는 선에서 2000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 가치가 거의 한 450조 4,500억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건데 순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좌뇌와 우뇌를 같이 결합도 해야 되겠고 기술과 신뢰를 그렇게 결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 지속성 지수는 섬찟합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점수가 나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지속성 지수는 122위입니다. 이제 최열 대표가 아침에도 유엔 환경 평화 리더십 센터 건설 때문에 아침에서 회의하다가 왔는데요. 뭐 30년 환경운동을 하고 저 같으면 한 20여 년 환경운동을 했지만 이 환경 지속성 지수가 개선이 안 되니 이거 운동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운동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이 환경 지속성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많이 제기하면 일본을 보라고 그럽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좋은 여건이 뭐가 있느냐. 인구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별로 좋지 않은데 일본은 세계에서 32위 하는데 한국은 122위라는 거 그것도 한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이나 예일 대학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당신네들이 무슨 데이터를 안 쓴 것 같다. 엄청난 항의를 해서 얻어낸 거가 지금 122위거든요. 올 1월 26일 날 저희가 다보스에 있을 때 발표를 했는데 그 전 데이터에 의하면 사실은 135위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발표가 3년 전에 발표될 때 136이다. 그래서 한국의 136 포럼이라는 게 이 치욕의 날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136 포럼이 만들어져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많은 항의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게 122이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갭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퍼추니티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이것이 122에서 30위로 간다면 여기서 얼마나 큰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창출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보스에 아침 7시부터 대개 저녁 9시까지 5박 6일을 세계의 그 부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어깨너머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선 진지함이 그렇게 어디 비교될 데가 없더라고요. 토니 블레어든 또 기업에서의 빌 게이츠든 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박 6일을 그 아무것도 회의밖에는 할 데가 없는 회의나 그냥 친목 활동밖에는 할 게 없는 그 장소에서 5박 6일을 그것도 아주 불편한 낡은 호텔을 연계해서 수십 개 호텔에서 이렇게 분산 개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저분들의 그 어떤 그
의지라든가 진지함을 굉장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니 블레어 등이 아주 G8 의장으로서도 이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자기네 나라는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5.2% 줄이기로 한 전 세계적 합의에서 많이 나가서 92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90년에 대한 거지만 자기네가 합의한 92년에서부터 13년 동안 14%의 에너지 컨섬션을 줄이면서도 36%의 GDP 그로스를 이뤘다. 그러면서 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은 앞으로 60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60% 줄여서 줄이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수상이 그것도 G8의 의장인 사람이 같이 뒹굴면서 이런 걸 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이런 서로가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얼라인이 잘 돼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합의를 이루면서 노력을 집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세라든가 탄소세, 어떤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글로벌 가버넌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했지만 비준도 시켰지만 얼마나 마지못해서 한 거고 아직 이 사회에는 그런 컨센서스가 없는가, 그런 얼라이먼트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평가는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지만 나머지 평가에서는 굉장히 낮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이렇게 리스트럭처링하고 리아키텍처링하는 이런 변화에서는 정부가 앞장서면 제일 좋겠고 또 학계가 앞장서면 좋겠고 시민사회가 앞장서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20세기를 산업사회로 마감하고 특히 21세기가 이 제3의 물결을 타고선 엄청난 기술의 혁신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비즈니스 섹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섹터가 어떻게 환경성과 윤리성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인류사회의 미래도 바꾸겠지만 우선 당장은 한국의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 4천억 달러 내지 4,500억 달러를 저평가받고 있는, 국가 예산이 기껏 해봐야 한 2천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 그거의 2배 이상을 저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유한 양행이나 유한 킴벌리는 어떻게 보면 화학을 바탕으로 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숙주나무를 파셨죠. 80년, 3, 4년 전에 숙주나무를 유리병에나 판 최초의 기업이죠. 되게 깡통에다 넣어서 팔았는데 저희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께서는 그걸 이용하면 신선 상품화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유리병에 넣음으로써 더 이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있는 나초이라는 회사를 젊은 경영학도로서 창립을 했는데 대성해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나중에 독립운동하다 말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 한국이 윌슨 대통령 이후에 어떤 세계적인 이 자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개방을 할 때 이제 유한이 이런 회사를 차리고 귀국을 하셨는데 나중에 38년에 도로 쫓겨납니다. 너무나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고 근대적이다 보니까 일제하고 잘 안 맞아서 38년에 쫓겨나서 해방 후 1년이 지난 46년에나 귀국을 하는데 그 8년 동안에 유한이 그래도 살아남았죠.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유한은 어떤 회사였느냐면 식품회사라기보다는 주로 약품, 의약품, 또 위생용품 이런 걸 해서 저희 유한 킴버리도 아직 주로 위생용품 쪽에서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개발해 주신 좋은 소재들을 이제 생활에 응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는 뭐 8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건강 아니면 위생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약품과 이 보건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유한과 나머지 7개 회사들이 담당해서 9개 회사와 2개 재단, 자선재단과 교육재단 이렇게 해서 11개 기업이나 재단이 이제 이 유한의 정신을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한 킴벌리도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독점이었죠. 70년, 80년대는 다 독점이었는데 80년에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업종을 개방하면서 전 세계 수입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품질이 어떻게나 좋은지요. 뭐 일제가 이제 2군데서 들어왔고 미제들 많이 들어왔고 이제 유럽제가 좀 들어왔는데 얼마나 제품이 좋은지 뭐 한국에서 1위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원망 많이 했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많은 세계 기업들을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회사는 망할 것 같았는데요. 노사분규는 그래서 유한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노사분규를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노조가 더 강해지더군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다시 20년 만에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른 업종은 아직도 개방을 못한 업종이 대학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일부 통신이라든가 있는데 저희는 20년 전에 개방했던 게 지금은 오히려 먼저 맞은 애가 낫다고 오히려 저희 제품이 많은 로지스틱상의 불이익을 딛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수입품이 거의 없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용품처럼 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전 8개 사업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국내 이 학자님들, 국내 교육의 위대함이 한쪽으로는 비판이 많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거기에서 보석이 많기 때문에 그 보석을 잘만 엮으면 좋은 먹거리가 된다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라고 봅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품질, 생산성 이런 거에서는 킴버리 클락이 이 고개를 많이 흔들면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자기네 생산성에 반도 안 되던 나라가 불과 10년 안팎에 전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제일 낮은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아시아 경영을 주식 한 푼 안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과 유한킴버리한테 맡겼는데요. 사실은 한국도 주식수로 보면 요즘 킴버리 클락이 더 많거든요. 킴버리 클락의 미국 회사와 유럽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지분이 국내 지분보다도 높은데 경영은 저희 유한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아시아에 자기네가 100% 소유하고 있는 10개 회사의 경영을 전부 저희한테 맡길 때 처음엔 굉장히 벅차했습니다만 요즘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경영까지 하게 되는 여기에는 결국 신뢰가 바탕이 돼 있었고 그 신뢰는 윤리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는 기술적 신뢰, 한국인들의 많은 창조적 능력이라든가 응용 능력들이 결국은 항상 대주주가 돼갖고 일대주주로서 경영을 장악하고 그걸로 어떤 성공의 또 기업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던 전통 전략을 버리고 과감히 콜라보레이션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 좋게 저희가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만여 개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제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유일한 박사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3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런 어떤 정신,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가 정신의 첫째는 창조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열정이라든가 주인의식인데 그 양반은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드문 그런 앙트레프레너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아직도 80년이 지난 저희 회사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유일한 박사님도 평생 직업란에다 기업인이라고 쓰신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라고 썼죠. 이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형편없는 학교라고 많이 욕은 먹습니다만 유한공고와 유한대학을 50년 전에 만드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학으로 만들으셨던 거가, 요즘은 뭐 시대에 잘 적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가한테 또 이런 어떤 그런 과학자 같은 사람들한테 좌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뇌도 있었고 이 하트가 있었다는 거가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한테 하트가 없이 이 머리만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제일 먼저 세계화의 어떤 그 광풍을,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쓰나미를 받고선도 살아남았느냐 하는 쪽으로 간다면 여기 이 수많은 개혁을 했습니다만 3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윤리적 신뢰를 어떻게 해서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나보다 많이 해서 우선 내부적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부터 극복을 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가능한 받으려고 하고 협력회사들로부터 가능한 신뢰를 받으려고 하고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누군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뭐 200년, 뭐 짧게는 40년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다,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태블리스 되고 있던 하나의 그 올드 레짐인데 그것을 어떻게 디카플링 해내느냐 하는 그런 그 노하우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히 과거의 체제를 미래의 비전과 맞지 않는 이 과거의 체제는 과감히 디커플링하는 창조적 파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좋게 말하면 환경, 설계, 청정 생산 기술도 갖고 좀 과격해 보이게 얘기가 된다면 창조를 위한 과감한 파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사람의 능력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뽑아내느냐에서 한국이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이 됐던 건 결국 교육열인데 그 교육열 플러스 이 주인의식 내지는 이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어머니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기술의 핵심 시기 과거와 같은 뭐 한 번 대학에서 배운 거를 그래도 10년은 써먹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1년 써먹기도 어려운 이런 때라면 대학은 좋은 소재를 인간 소재를 인류의 소재를 완성시켜주고 그 다음 산업에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고 컴퍼니 스페시픽한 진정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널리지를 가지고 있고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 내에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직장 내 평생학습 제도를 과감히 그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 자료만이 오늘 일부 여러 선생님께 이 하드카피를 나간 걸 아침에 와서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늦게 발견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소프트 파일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력하고 있는 건 이 3대 방향이 우리 회사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왕 디커플링하고 다시 리커플링하는 단계에서 종업원과 경영자가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종업원 가족과 가정과 저희 회사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협력회사가 어떻게 결합해서 상류에 있는 부품이나 소재업체들과 하루에 있는 대리점과 일부 유통업체까지도 원한다면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합하고 같이 업그레이드 해나가느냐, 같이 이노베이션 해나가느냐, 거기에 관점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라든가 국제사회에도 협력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보면 어차피 저희 부품회사나 소재회사 중에 거대한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기업도 같이 일부 이렇게 합니다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ISO 9001이나 ISO 14001 체제를 따도록 해서 저희한테도 납품을 하게 하지만 저희의 서티피켓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저희 물건을 팔게 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중개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ISO 26000 쪽에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와 책임 경영을 하도록 이 기업들을 도와주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 경영, 투명 경영, 이 신뢰가 갖다주는 그 효과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다한다라든가 환경 보존에 어떤 기여를 해서 종업원들의 작업 환경을 좋게 한다라든가 지역사회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정도는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와가지고 외부적으로는 광고 선전비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반도 안 필요한, 그래서 저희 회사 보면 과거에 비해서 광고 선전비가 반도 안 쓰는 이런 기업으로 바뀐다라든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노사 분규 같은 게 과거에는 너무나 저희 회사는 심해서 사장실도 정보를 잘 당하고 공장이 폐쇄되기도 잘하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주인이 되고 노사 분규에 의한 수많은 이 비용들이 전부 없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참여적 경영이 일어나고 분권화가 일어나고 속도 경영이 일어나서 가장 마켓에 최신의 제품과 기술이 빨리 전달되는 이런 어떤 그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 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4천억 달러 내지 4,500억 달러도 아깝지만은 이 개개인들에게 주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만족감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그 5대 욕구설 중에서 결국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게 해주는 이런 기업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이 환경부와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와 정통부라든가 많은 이 부처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분리되어 있다가 보니까 사일로 이펙트 때문에 이게 통합적인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 정책마저도 상당 부분 이 리사이클이나 리유즈 정도까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업스트림에서 소스에서부터의 리덕션 쪽으로 이 모든 이 설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많은 소재는 개발이 돼 있으나 그 소재를 응용하는 거는 과거식으로 응용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 디자인이 국가 운영의 디자인이라든가 사회 운영의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직조 상하원이 근접 배치되는 이런 믹스드 유스 디자인은 에너지 컨섬션을 이런 주로 뭐라고 할까요? 수송 에너지의 사용량을 거의 50% 이상 줄인다 하는 많은 통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배드타운 따로 있고 산업타운 따로 있고 또 이 상업용 타운 따로 있고 교육용 타운마저도 따로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사일로가 많은 이런 쪽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든 어반 디자인이든 아니면 기업의 디자인이든 가정에서의 디자인이든 이것을 바꿔나가느냐 해서 이제 저희는 과감히 올드 패러다임을 버리고 과감한 창조적 파괴를 많이 했던 데가 이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주로 부직포 기술, 여기 이 화학 쪽에서 많이 하시는 폴리머를 가지고 수많은 그 소재를 만들어내고 또 강력 흡수 물질을 우리 노기호 사장님 쪽에서도 만드시는 그런 초강력 흡수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테크놀로지는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이 서비스 트리트먼트 기술이 있는데, 표면 처리 기술을 부직포에만 쓸 게 아니라 직포에도 쓰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직포에 관심을 가진 거가 오늘날 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테크놀로지로서 저희가 흄렛 패카드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종이까지만 하던 거를 또 아니면 필름까지만 하고 종이까지만 하던 데스크탑 매니팩처링을 천에서도 데스크탑 매니팩처링, 홈 매니팩처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거 보시면 뭐 거의 여태까지 250년 내려온 전통 텍스타일 산업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산업으로 바뀔까 하는 것이 한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맨데이 리타이먼트가 180 맨데이즈에서 1 맨데이로 바뀌고, 그리고 원가도 절약되고 환경성도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결국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면서 작업 여건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또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이런 기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이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수십조 이상 쏟아놓은 100조 이상 되는 거대한 이 텍스타일 분야의 설비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앨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저희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비라든가 소재가 전체 산업을 100% 대체하기에는 원가가 비싼 것도 있습니다. 마치 전자시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5,000불도 하고 500불도 하다가 요즘은 한 10불밖에 안 하듯이 초기에 어떤 많은 그 연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만 평, 수천 평짜리 공장들이 되게 열대평 안팎의 설비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난 공간 절약과 프로세스와 인프로세스 머티리얼의 배제를 통한 환경성의 획기적인 개혁이 오는다고 이런 걸 뭐 여러 청정생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데가 손자부 쪽이든 환경부에서 보면 일치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물이 99%까지 절약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점은 또 이 독성 검사에서도 보면 LCA 스타디를 했을 때 인체 독성이든 지상 독성이든 수상 독성이 획기적으로 단순히 소재는 그냥 두고 프로세스만 바꿨는데도 물론 이제 소재 중에 일부 아까 과거식 다이를 피그먼트 전통이라고 하긴 좀 더 있는 근래에 발명된 그런 정도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여전히 그런 그 피그먼트 잉크를 썼는데도 아무튼 이 정도까지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산업과 패러다임과 레짐이나 인프라를 이 디커플링 한다든가 파괴를 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그 창조를 하는가는 되게 방향은 나와 있는데 이 저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라다이트 운동처럼 모든 이런 신발명에는 엄청난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소재를 발명하든 새로운 프로세스를 발명하든 새로운 디자인을 발명하든 결국은 그 타이밍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대한 발명도 원가가 비싸서 채택이 안 된 적은 결국은 없고 시간의 문제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느냐, 체인지 액셀러레이션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사회냐 개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큰 차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유한대학에서는 이런 그 소재나 프로세스를 발명하는 거 외에 아예 그 인력을 정부가 하는 데는 워낙 늦으니까 또 기존 대학이 하는 데는 교수님들 확보하는 데만도 5년, 10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예 산학협력을 학교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 그 리더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그 신기술 보급에 어떤 리더들이 이렇게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업들을 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더 좋은 과거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대개는 뭐 10도 안팎의 색깔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었던 수많은 그런 색상들을 또 리얼 포토까지도 어떤 소재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예들, 또 뭐 벽지, 또 무슨 유명한 명화들, 사진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천혜인세가 되는 그런 그 과거에는 과거 250년 동안은 상상 못했던 그런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한 기업이 하는데 또 학교가 하는데 아예 이것을 상업화해서 성공하는 건 역시 이태리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는 로봇도 많이 발전돼 있고 온갖 산업 디자인도 발전돼 있지만 이 패션 디자인 쪽이 앞서 있는데 이쪽에 아예 이 아방가드 같은 데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개발한 거를 당신네가 먼저 이렇게 잘 쓰느냐 그랬더니 한국엔 디자이너가 다 돼봐야 1000명도 안 되고 자기는 패션 텍스타일 디자이너만 10만 명이 넘고 사실상 30만 명 가까운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워낙 그 디지털 기술을 많이 다른 로봇이나 이런 데도 쓰고 뭐 많은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과 일본, 미국이 어떻게 컨소시엄으로 개발한 것을 이태리가 더 먼저 활용하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몬테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 10대 패션 상표를 납품하는 이 ODM, OEM 회사인데 이 몬테로에 가보면 더 놀랍니다. 아예 24시간 체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완벽성이 좀 부족한 기계들 아니냐 하는데 세계 탑 10 브랜드에다가 이걸로 초고급 직물들을 찍어내는 걸 보면서요. 왜
더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과감한 이 탑10 글로벌 그 패션 브랜드라 이걸 쓰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컴퓨터하고 똑같아. 386을 XP가 나올 때까지 안 쓸 거냐. 486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기술이 진보하면서 가는 거지. 이 완벽한 다음에 쓰겠다 하는 것은 산업화의 원래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그 대리가 나가는 걸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거 온라인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까지 연결해갖고 아예 유통을 압축시켜버리고 세계에서 전부 이 온라인 판매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변천이 돼가고 있어서 여태까지 섬유하면 1년 후에 트렌드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디자이너화 해가지고 수많은 인쇄를 통하고 또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재고를 축적했다가 판매하는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1년이나 되고 수많은 창고 비용을 지불하던 산업이 서서히 은행처럼 금융처럼 대변화를 맞아가는데 이것은 전부 이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나노 칼런트도 이거 칼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노 칼런트를 세계에서 최초로 출품을 이번 달에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하도 최초다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나노 칼런트가 요한과 요한 킴버리가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동안 7, 8년 동안 많이 돈은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갔어요. 이 칼런트 테크놀로지에다 나노 파티클 테크놀로지로서 되게 지금 이 90 나노에서부터 120 나노 안팎의 아주 분산성이 좋은 그런 잉크를 개발해서 표면 처리가 전 처리도 거의 필요 없고 후 처리도 필요치 않은 따라서 수많은 그 폐수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잉크를 개발했습니다. 뭐 그 표면 처리 쪽은 제가 경영학하는 사람이 설명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학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뭐 엄청난 혁신, 과거에 필요했던 수많은 그 프로세스가 아까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한 단계 더 소재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변화와 소재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다음번에 국가 운영이라든가 산업의 재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례도가 높아진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과거에 우리 2002년에 사카 게임에서 그 빨간 옷들을 입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다 빨간색 같아 보이지만 수백 가지 색상이고 물이 빠져갖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번 이런 것들이 결례도라는 건 나노 테크놀로지가 갖다주는 그 고급 색상도 색상이지만 결례도 그리고 모든 천에 표면 처리, 전 처리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지난 수백 년 화학 물질들을 개발해온 이 화학공학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신교를 이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자원 절약 효과나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면 보시고요. 이거는 뭐 이 친환경성까지 얘기해요.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면서 과거에 재상국 근로자를 15만 내지 20만 명씩을 3D 업종이라고 해서 이용하던 이런 우리 산업이 그리고 주로 변두리 어디 물가라든가 강가에 있던 이 산업이 도시화가 되고 가정화가 되고 학교로 들어와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을 수출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 세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유한대 학생들 보면 상하이 컬렉션이라든가 뭐 이 세계적인 컬렉션에 가서 학생들이 개발한 거를 700불, 1000불에 하나씩 팔고 오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10개씩 팔고 오지 한 번에 나가서. 그런 거 보면 학교와 산업이 기술 발전과 함께 이렇게 보다 친근하게 발전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혁명과 소재 혁명을 통해서 선진국을 앞지르는 방법까지는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한 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인데 이 섬유 패션 이쪽 이 200만 가까운 이 우리나라의 5대 업종 중에 하나인 이것을 갈 방향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과거로부터 디커플링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인프라를 재건축해내느냐, 여기에 이 학교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의 어떤 그 사명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로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분야가 이 분야인데요. 결국은 소재와 프로세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사람을 늘 새로운 지식을 접근하게 해주고 기술을 접근하게 해주고 그것을 응용하게 해주는, 이것이 결국 녹색기술의 완성 단계가 아닌가. 녹색기술이 단순히 소재와 프로세스만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결합했을 때 진정한 녹색기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의 조직을 과감히 오케스트라형으로 바꿔서 피라미드형을 이렇게 평탄한 수평형으로 바꿔서 전 사원이 이 회사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풀리 인티그레이트 됐고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전 사원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점. 근무 방식도 도대체 출퇴근을 왜 하느냐. 출퇴근을 재택이나 현장 근무를 할 수 있게 정보화를 통해서 영업사원들 같으면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 전부 현장 근무를 할 수 있거나 재택근무할 수 있게 해놨고요. 도대체 수성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다. 그러니까 출퇴근 때문에 되게 수성에너지도 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 지원직도 마찬가지고. 다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소재, 신기술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확산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 한번 보시죠. 그 나흘이라고 나흘 놀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생산직은 185일을 연간 놀립니다. 그 노는 날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연간 45일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185일 중에 45일이니까 아주 많아 보이진 않지만 시간으로 보면 한 300시간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카페테리아식 메뉴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자기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또 기호도에 따라서 소규모 스터디 그룹으로 수많은 그런 이 라이프롱 러닝 서클이 사업장마다 수십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이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고 있고요. 다음번 한번 보시면 아까 전 세계 어떤 품질보다도 제품보다도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다음번에 생산성이 여태까지는 일본이 미국보다 한 10% 앞서 있고 미국이 전 세계 기준이 된 100이라고 하면 유럽이 85에서 한 80 안팎이고 한국이 50 이하에 있었는데 저희가 120 이상 수준까지 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생산성까지 확보해서 다른 회사보다 저희가 고정자산 사용도를 보면 반 내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24시간 365일 돌리기도 하지만 시간당 생산성이 저렇게 높기 때문에 소재나 프로세스로만 다 가지 못하던 부분을 이런 거의 결합을 통해서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른 업종들에 확산하는 것을 아까 서플라이 체인 다른 상료 하류에 확산해서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듯이 이 사회 전체가 결국은 변해야 되는 거니까 50개 중견기업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프로젝트라고 하긴 못합니다만 정부가 요청한 분야에 비슷한 이런 그 3대 분야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윤리경영과 환경경영과 지식경영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델링을 해서 일단 저 50개가 완성이 되면 그와 유사한 동일 업종 내 수백 개 기업에 확산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렇다고 강요하지는 않는 이런 그 단계가 와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얘기 드렸고, 결국 21세기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은 누가 이 신뢰를 확보하느냐, 특히 그 신뢰라는 게 윤리적 신뢰를 확보해서 협력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누가 이 캐퍼빌리티를 확보해서 기술적 혁신을 해나가느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문화와 구성원들을 확보하느냐. 그래서 결국 윤리경영과 환경경영과 이 지식경영이 3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점. 그래서 이 칼리 피오리나나 잭 웰치나 며칠 전에도 잭 웰치하고 그 비디오 컨퍼런스를 2시간씩 한국인들이 같이 했었는데, 또 이 마이클 포터라든가
또 피터 드라카 같은 사람들,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일관되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다들. 그런 분들이 존경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기업이든 국가든 시민사회든 학교든 결국 이 신뢰 확보와 새로운 기술 능력 확보, 그것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 그것을 통한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고성과 조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여기에 학계와 기업이 함께할 어떤 그런 사명이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이런 리더들,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대학원장님, 학장님, 교수님들, 또 우리 노교 사장님 같은 리더들께서 결국 이 윤리에 또 환경에 그리고 평생학습이나 지식의 롤모델이 된다면 이 사회는 결국 그쪽으로 바뀌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시간 두서없이 이렇게 유명한 학회에 와서 이런 그 궤변을 떠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늘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회 되시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